이번 주는 한정적인 재료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로 갈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오르기보다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자,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FOMC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나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찰리 먼거 회장의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갑자기 삼성전자를 쓸어담고 있는 외국인들 도대체 무슨 의도냐? 삼성전자에 혹시라도 뒤늦게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것인가? 뭐 일각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그런 환매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속내,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수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순매도, 즉 손절매도로 정리하고 나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중국 전기차 ETF 쪽의 매수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ETF를 매수하는 건 뭐 일단은 업황이라든지 시장 전망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동안 너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저점까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손절 매도하고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는 개미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ETF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12월이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부담감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는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불안감, 그런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은 뭐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변수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버블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상황 자체가 약간 미쳤다, 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을 두고서 이제 97세 이상의 노인이 현재 시장의 그런 급박한 시장 변화를 알 수나 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찰리 먼거가 또는 그 워렌 버핏이 하는 이런 노인들이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다 맞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로 갑론을박이 아주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마디 더 보탠 게 있었어요. 가상화폐. 지금 이 가상화폐의 버블이 가장 심각한데 이 암호화폐는 존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에 가상화폐가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죠. 지금 하루에 한 20% 넘게 빠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천만원에서 6천만원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폭이 이렇게 커지게 됐다라는 부분도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찰리 먼거한테서 비롯된 것인가, 또 그것은 아니겠죠. 자, 골드만삭스도 지금 그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4.2%에서 3.8%로 하향 조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3에서 2.9로 낮췄다. 뭐 이제 그 큰 시장이 성장 전망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을 좋게 잡았다가 밑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자칫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보고서를 쓴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소비와 물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미크론 핑계를 대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소비와 물류에 지금 타격받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 멈춤이죠. 지금 보면은 뭐 다른 제한이 아니라 이제 그 모임 인원수 제한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약간 경계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이제 탁 터진 악재에 또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긴 할 텐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국가들 있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은 2024년도까지도 팬데믹의 그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내년이 2022년이고 2023년, 2024년이면 최소 2년 동안은 계속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선진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일까?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만 맞으면 괜찮아지는 것인가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접종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또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암울하다는 이야기지, 뭐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맞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은 부스터샷을 맞으면은 항체 형성이 32배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것이 뭐 물백신 팔아먹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모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만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미크론과 그 FOMC 재료가 이제 또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현재까지의 경험상 변이라는 것은 전파력과 치사율의 역상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치사율은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역상관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일단 전파력이 2배 정도 빠르죠. 그 다음에 감염 속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그 빠른 전파력, 빠른 감염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 치사율, 즉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우 경미하다. 일반 감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어떤 보고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파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델타가 사라지고 이 오미크론만 남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경미한 증상 때문에 오히려 뭐 감염자 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망자 또는 위중증 여기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보게 됐을 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가 이제 12월 16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이번 주는 우리가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테이퍼링 일정을 가속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물가 지표가 그렇게까지 대단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이번 달에 살짝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뭐 일단 지난번에 연설을 할 때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당국이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뭐 크게 현재로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의 가속화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착한 인플레이션 뭐냐면 경기가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 뭐 이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연준의 스탠스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그 속 사정들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미국 디폴트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상원 통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예 뉴스로도 다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재료가 좀 되었습니다. 재료로 봐서는 그다지 크게 부담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경제지표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이번 주 경제지표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뭐 그전에는 뭐
그 무역 수지라든지 뭐 소비자 신용 이런 것들 발표가 되긴 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 날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오후 10시 반이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 새벽쯤 되려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2만 5천 건. 이제 지난주에 22만 2천 건이 나왔으니까 이제 22만 5천 건. 뭐 그냥 22만 건 정도에서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지난주에 이제 19만 9천 건이었는데 22만 건, 20만 건 초입에서 그냥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 이거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부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죠. 이 소비자 물가가 이제 중요한데 10시 30분 이것도 역시 오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 날이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장이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물가지수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약간 이제 변수에 때문에 그러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 만기를 지나면서 조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소비자 물가가 지금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0.9 그랬는데 이번에 0.7이에요. 핵심 같은 경우도 0.6에서 0.5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애석하게도 이번 주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고 나면 다음 주에 발표될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 괜찮아졌는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변수를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명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도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FOMC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부정적이지 않게 발표가 된다면 연말 랠리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일단 재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만들어낼까라는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작은 공간에 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좀 답답한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분명히 나올 거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3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면서 흐름을 계속적으로 끌고 넘어갔기 때문에 살짝은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월요일날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그냥 계속 올라가면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오는 거 말고요. 살짝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꼭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월요일날 장 보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 얘기 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전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올해 들어서 10월 말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21조 원이나 순매도를 해버렸던 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를 다시 주워 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부분들은 왜 그러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반도체 경기 반등을 생각해서 지금 쌀 때 막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숏 커버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긴 한데, 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순매수 금액의 절반, 즉 1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렇게 샀고요. 크래프톤이 2천억, 네이버가 900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900억. 삼성전자랑 같이 합치면 1조가 넘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매수를 다 했다. 그러니까 2위에서 5위 종목 다 합치더라도 삼성전자 한 종목의 매수 금액에 미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이유 도대체 뭘까? 자, 일단은 좋은 소식으로 본다라면 4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을 과도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마이크론의 주가가 11월 한 달 동안에 무려 20%나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지금 3등짜리 기업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1등, 2등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3등도 올라가는데 1, 2등은 뭐 하는 거냐?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 그 정도 올라갔죠. 20% 정도는 올라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한 4, 5%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더 둔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도체 주가는 지금 현재 더 안 좋은 논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상승 전환에 대한 징후가 발견됐을 때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지금은 일단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괜찮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단순히 공매도에 후행하는 쇼커버링 움직임이다. 이제 공매도를 치게 되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네, 이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갔을 때는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커버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공매도 숏커버링이 들어올 때는 공매도 숏커버링에 대한 매수만 들어올까요? 아니죠. 제가 이거 연초에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공매도를 치기 전에 일단 먼저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에요, 차익 실현을 마지막에 털어내고자 할 때 공매도를 같이 때립니다. 그래서 와장창 쏟아지는 부분에서 나는 차익 실현 다 털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수준으로 진행돼서 공매도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이번 연도 8월에 있었던 그런 삼성전자의 폭락 사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에 찍어서 이제 만족스러워 라고 한다면 공매도 쇼커버링, 즉 환매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환매가 들어가면 일단 주가는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겠죠.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게 된다면, 공매도에 환매가 들어가고 또 소폭 순매수가 따라 붙는 이런 부분들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이 됐어, 이 정도 가격이면 만족해, 여기서는 물량을 좀 담아도 될 것 같아, 또는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들어갈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차익 실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은 더 내릴 일이 없어, 여기서 환매하도록 해 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환매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매도 환매에 따른, 쇼커버링에 따른 그런 순매수, 여기다가 따라붙는 순매수, 그러면 매수에 매수를 더하기 때문에 강하게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단기적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커버링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올 것인지, 또 이것을 추종하는 그런 순매수가 얼마나 더 많이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결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정도면 매력적인 가격이야 라고 외국인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돼요. 들고 가시면서 쭉 연결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인 변동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일비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개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쳐버린 동학개미들 중국으로 가고 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중국 전기차 ETF를 매수했다. 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왕창 매도한 사례가 지금 최근에 나타나죠. 11월달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손절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손절한 물량을, 현금을 가지고 중국 전기차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사들이고 있다.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개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조 9,700억, 1조 5천억, 둘이 합치면 3조 5천억을 팔았어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네,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 이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두 종목 전부 다, 지금 합치면은 삼성전자만 33조 원을 샀습니다. 개인들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3조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하이닉스는 거의 절반 정도 다 빠져나왔네요. 네, 거의 다 빠져나왔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느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 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량을 팡! 한 절반 이상 털어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 두 종목 간의 온도차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대형주도 이렇게 팔아먹고 대거 매수한 그 종목이 뭐냐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
솔렉티브? 네, 솔렉티브.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자, 이 차이나, 어쨌든 ETF예요. 네,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타이거에서 나온 그 차이나 전기차인데, 요거를 이제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매수 금액만 지금, 11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에 무려 7,1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살펴보면 LG화학, IT테크놀로지, SK IT테크놀로지, 포스코, 호텔신라 등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다 합친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화학은 3,000억 밖에 매수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요쪽인데 지금 제가 잠깐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규모도 크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뭐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시장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전년도 즉 작년 말 대비해서 1년 정도 시점 만에 ETF가 100% 올랐어요. 100%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올라갔고 물론 지금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는 살짝 살아는 있습니다만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100%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 자리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횡보를 통해서 가격이 인정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떨궈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고점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샀죠. 고점에 사가지고 저점에 팔아먹었어요. 근데 팔아먹고 나서 또 고점에서 들어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나에게 고통을 줬는가? 삼성전자를 왜 물렸지?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한 거잖아요. 너무 올랐을 때 매수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올해 초에 매수해서 지금 매도하고 ETF, 저기 중국 전기차 ETF로 들어가면 또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게임주로 넘어가도 안 돼요. 게임주도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또 똑같은 거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손실한 부분을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시고 여유를 가지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가가지고 빨리 수익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한정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될 것이고요. 이런 국면은 주 후반, 즉 그 만기일이 좀 지나가야지만이 조금씩 풀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자, 갑자기 삼성전자를 매수한 외국인들 뭐 공매도엔 쇼커버링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쇼커버링 들어올 때 같이 매수가 들어간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이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등의 저점 구간이 통과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삼전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팔아먹고 그 돈으로 중국 전기차 ETF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너무 고점에서 산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템포를 좀 끊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그렇게 쉽게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 대개는 2차례에서 3차례 정도의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투기꾼까지 현혹하고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된다. 즉 지금 같은 시점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를까 말까 막 그렇게 코믹 캐롤을 불러대는 거죠. 오를까 말까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자꾸 줘요. 조금 이제 올라가나 싶은데 쾅 떨어지고 올라가나 싶은데 쾅 떨어지고 그러니까 LIC 그러고 팔아먹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상승장에선 반대의 입장이겠죠. 네, 내릴까 하다가 또 올라가고 내릴까 하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더 질러넣는 그런 모습들인데 보통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변곡점을 만들게 돼요. 최근처럼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저점권을 가지는 입장에선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 잘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침 9시에 네,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또 오셔가지고요. 라이브 방송 또 시청하시면서 아침 변동과 함께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